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등록 나갈 차례 맞죠? 네.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자, 이 10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제 지난주에는 자격을 취득했고요. 오늘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영업 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래서 등록, 이것은 이제 영업 허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인데 우리 법 9조 1항입니다. 우리 법 제 9조 1항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예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이었어요. 요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것만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했다는 의지입니다. 이거는. 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업,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컨설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등록의 의미는 그거예요.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는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죠.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제였어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신고제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이때 당시 중개업을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반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중개인.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랬다가 이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까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이거 신고제였어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허가제로 운영이 됐다. 그랬다가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합니다. 7차 개정을 하면서 1999년 개정이었는데 이때 IMF 시대였기 때문에 이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영업 허가인데 그래서 그 밑에 등록의 법적 성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인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법요건이고요. 이건 일종의 영업 허가다. 이 허가가 명령적 행정이 하나 되고요. 참고해 두시고요. 기속적 행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반드시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속성을 띠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등록은 일신 형소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은 갱신제도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있죠. 근데 우리 등록은 갱신제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계속된다. 이것을 영속성이래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순서에 따라서 등록 절차를 공부하는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먼저 보면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춥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 확보하고 교육도 다 받아요. 기준을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다음에 서류는 뭘 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테고요.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제 요건에 이거에 대해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확인도 하게 됩니다. 직접 나가서 봐요. 그러니까 서류 검토하고요. 직접 나가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럼 등록을 통지를 해주죠. 네, 등록 통지를 할 때요. 이때 등록증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통지만 일단 해줘요. 그런 다음에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의뢰인에게 우리 개업공사가 손해 입혔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돈 없다 오리발렘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피해 입으니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이게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줘요. 이제. 자, 그럼 등록증이 이제 교부가 됐으므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요.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기업공사는 도장을 많이 찍죠. 그러니까 도장을 등록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도장을 인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인장을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그 다음 이제 실무적으로요. 여러분들은 그 업무 개시했잖아요. 그럼 업무 개시했으면 20일 내에 세무서를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세무서 왜 갈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사업자 등록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무서를 한번 이제 업무 개시 후에 한번 다녀오는데, 요 사업자 등록 전에는 많이 안 했거든요. 요즘은 다 해야 됩니다. 100%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업공사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한 번이라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전부 다 추적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고요.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업무 개시까지. 자, 그럼 이제 등록의 절차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일단 되고 있고요. 그럼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굽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어떤 기준을 갖춰야 등록을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현재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냐는 크게 분류하면 두 명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등록을 할 경우가 있고요. 법인이 등록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럼 요 개인은요, 우리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을 자연인이라고 공부했죠. 자연인. 그래서, 개인을 민법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서로 틀려요. 그럼 자연인, 개인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먼저 취득하셔야 돼요. 자격을 먼저 취득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득했거든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접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실무교육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위생교육을 받듯이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거는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이수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등록을 못하는 사유, 결격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결격사유라는 거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얘는 등록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개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네요. 근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자, 먼저 이제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취득하라 이랬어요. 자격 취득에서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점은 자연인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이걸 가지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적인 서비스를 변호사가 모두 대행을 할 수 있죠. 보수를 받고 법률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세무사 자격증을 그냥 주거든요. 그냥 줍니다. 자동 취득을 시켜요. 세무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 그냥 주고요. 변호사 자격증 따도 세무사 자격증을 그냥 줍니다. 저도 뭐 법대 과정을 나왔지만 저희 때는 세법이요, 교양 과정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심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변호사한테 줍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세법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세법을 16문제밖에 안 내기 때문에 세법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세법 때문에 아주 몰라가지고 이거 낭패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기업공사들이 이제 세법을 복잡하고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법무사한테서 물어보거나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문 자격증 중에 세법 과목에 들어간 과목은 우리하고 세무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그죠? 법무사가 세법을 공부하느냐? 안 해요. 안 합니다. 법무사 시험에 세법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근데 법무사들은 왜 세법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들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어쨌든 이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세무사 자격증을 그냥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협회에서 한때 그랬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더니 1차, 2차 모두 통틀어서 부동산학 개롤 지역은 다 법이에요.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는데 세무사약증 그냥 주는데 공사약증 그거 무엇이라고? 우리 변호사약증 취득하면 자동 공인사약증을 취득하는 걸로 달라 이랬어요. 자동 취득하는 걸로. 우리 협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이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서초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했어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등록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초구청장이 공사자격증이 없으니까 반려를 했겠죠. 공사자격증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변호사가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그래서 변호사증 갖고 등록 못한다. 공사법의 규정을 봤을 때 공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공사자격이 없다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말이에요. 요즘 변호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로스쿨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면서 연간 변호사가 2,000명 이상씩 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또 경매 전문 변호사도 생겼습니다. 나아가서 공인인증사학원 강의하시는 분도 있죠, 이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라고 강의하고 앉았어. 공인인증사 강의. 법무사 강의도 아니고, 사법시험 강의도 아니고, 공인인증사 강의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가 먹기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변호사가 많을 것 같아요? 법무사가 많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전에는 업무 영역을 지금 법무적인 서비스 다 할 수 있는데 등기 쪽을 관여 안 했죠. 근데 변호사를 요즘 등기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들 연수 거쳐야 되잖아요. 2년간 연수 거쳐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들이 이제 지방대 쪽을 나온 로스쿨 나온 이런 사람들은 어디 법무법인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법무사 법무법인에 가갖고 거기서 연수를 거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150만 원 받고 다녔는데 변호사가 와서 150만 원 받고 연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무사가 변호사를 직원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아주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법무사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변호사들이 등기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인인증사 여기 이쪽에도 이제 발을 지금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들이 다 관여해요. 법무사, 변호사 다 관여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공인인증사 관여를 하죠. 관여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형 건물 같은 건 변호사 쪽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이게 하다못해 변호사 자격증이라고 따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인은 반드시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점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저도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이제 법무사도 있고 그러는데 법무사 친구를 일전에 한번 만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해야 돼? 야, 변호사나 법무사가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는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인지 아느냐? 그러더라고. 당연히 공인인증사지. 농담 아닙니다. 왜 그럴 것 같아? 어차피 법무사들은 등기 쳐야 되잖아요. 손님 있어야 되죠. 그럼 잔금 치르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인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법무사하고는 많이 관련이 있는데 법무사들 이제 우리 개업을 한 법무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전부 다 법무사가 조인돼 있어요. 조인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의 집 찾아갈 때 인심이 맨손으로 가면 안 되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를 들고 오고 추석이나 또는 명절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데 입 싹 씻어버리면 거래 끊어버리죠?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런 아주 예의가 없는 그런 법무사들은 거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다 오죠. 다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엄청 많이 보잖아. 등기부등본, 이른바. 지금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계속 열어봐야 되잖아요. 수시로 열어봅니다. 그럼 열어볼 때마다 우리가 돈 내느냐?
그거 아니에요. 법무사가 비번을 줍니다. 법무사들은 통장에다 돈을 예치해놓고 등기부를 수시로 열어봐요. 그게 되거든요. 법무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사들이 비번을 줘. 그럼 비번을 주면 그 비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등기부를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손님 소개했어요. 손님 소개하게 되면 이제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한번 이제 잔금 치를 때 법무사까지 오거든요, 다. 등기 서류 받아야 되니까 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가 와서 이제 등기 서류를 챙기는데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보니까 공인인증사는 수수료를 거기서 받는데 보수죠, 이제. 보수를 받는데 200만 원 받더래. 근데 자기는 등기 다 옮기고 세금까지 다 해도 한 80만 원밖에 안 되더래. 이게. 그러니까 괜히 부해가 나더라. 거기에다가 이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줘야 돼요, 또. 떼줘야 됩니다. 손님 소개했으면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줄 것 같아요? 여기서. 20%?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틀린데, 건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떼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승질 나서 공사액증 따야겠다라고 하던데, 너는 평생에도 못 따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법무사질이나 잘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법무사들하고는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열면 일단은 법무사 찾아오고, 누가 또 찾아올 것 같아요? 세무사요? 세무사는 안 찾아와요. 걔네들은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목 뻣뻣이 세우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상담도 잘 안 받아줘. 바쁘다고. 거기 사무장이 맨날 통화하고 그러지. 이삿짐. 그렇죠. 이삿짐 찾아요. 변호사는 찾아올 일이 거의 없어요. 잘 없습니다. 누가 또 찾아올 것 같아요? 이삿짐. 예? 청소업체가 왜 와요? 상담사들. 대출 상담사. 은행. 여기서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주 고객이죠, 우리 사무소에. 그러니까 이제 개업을 하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오면은 이렇게 사무소에 쓰는 비품들 일부를 이제 샘플로 갖고 와요, 다. 이거 갖다 줍니다. 명함도 다 파줘요. 우리 돈 내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이삿짐 업체는 다 파줍니다. 그런 맛이 있어야지 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본 기준을 보고합니다. 사무소로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라. 그리고 그 신청인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랬어요. 사용권을 확보하라. 다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게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덜렁 기준이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해석에 의존하여 이제 사무소 기준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먼저 확보를 해놓은 건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라고 했으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가설 건축물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가설 건축물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른바 컨테이너 사무실이에요.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을 이해하면 되는데, 컨테이너 사무실과 같은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은요, 길가에 컨테이너 놓고 중개사무소로 해놓은 데가 있죠. 이런 데들은요, 예전에 설치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적 제한 규정은 없어요.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 이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타인 명의의 사무실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1층을 제 친구가 임차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사업을 닫게 됩니다. 닫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열겠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열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은 이 친구 사이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개설 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등록은. 그럼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지금. 일단 있다고 해야 되겠죠?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되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요거 친구와 저 사이에 어떤 계약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와 저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는 전대차 계약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에 사용대차가 안 들어가거든요. 매매기관 임대차만 계약편에서 지금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는 뭐냐면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예요. 유상으로 하면 뭐예요? 임대차. 무상으로 하면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요게 이제 사용대차인데 어쨌든 유상으로 빌려주면 임대차라고 그러고 무상으로 해주면 이건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있거나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이 전자가 돌전자예요. 돌전자. 그러면 세를 얻은 사람이 다시 한번 세를 논다는 얘기죠. 이걸 전대라고 그래요. 전대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나 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친구와 저 사이 이게 있으면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타임면으로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개업공사는 해야 된다고 했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자면 본인의 명의로 있어야 돼요. 전대차 계약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적으로는 타인 명의로 안 합니다. 그냥 본인 명의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사무소들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걸고 사장님이 갑이셔요. 그럼 A가 개업공사죠 지금. 그리고 이분이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갑명의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얘기해갖고 A 명의의 계약서를 새로 하나 작성합니다. A 명의의 계약서를. 실무용어로는 이걸 가라 계약서라고 그러죠. 예, 가라 계약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이론적으로만 타임명의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타임명의 사무실 가능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공법적 내용과 연결해서 같이 이제 더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준공이 된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규정은 뭐냐면 이겁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규정이 들어온 건데 이게 아파트 단지거든요. 단지인데 101동, 102동, 103동 건물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동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토지 준공이 안 된 거예요. 토지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건축물, 준공은 떨어졌는데 건물에 대한 준공은 떨어져갖고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준공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데 그럼 요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입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거래가 활발하겠죠. 그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를 놓을 사람은 세를 놓고 팔 사람은 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게 되는데 종전에 우리 법의 규정이 사무소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을 확보하고 그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된 건물에는 여기다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다 중개사무소를 열고 영업을 하면 대단히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편법을 썼냐면 중개사무소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 갖고 이렇게 파라솔 놓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 상가동에 준공은 떨어졌으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사무소로 임차해갖고 간판도 안 걸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개사무소 외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또 갖췄죠. 이렇게 또 갖추게 되면 이건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의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파라솔 놓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른바 떴다방인데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거예요. 이것도 다 금지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법 행위를 자행하니까 양성화 시켜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준공은 떨어졌어요. 준공은 떨어졌는데 건축물 대행 작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여기에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건축물 대행 작성이 안 돼 있지만 이때 이게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돼 있지만 준공이나 사용 검사가 된 건물에는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예비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는지 그 지연 사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대한 요건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제도를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는데 여기서 실무교육에 대한 기본 내용은 짚고 갑니다. 그럼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우리는 실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요 등록 전 1년 내에 이수를 하게 돼 있어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먼저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5년 11월 16일인가요 오늘이? 자 오늘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서 1914년 11월 16일서부터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래서 등록 전 1년 내 실시한 실무교육을 받을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합격자 발표를 지금 10일 정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11월 25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11월 25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되면요. 실무교육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실무교육이.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들이요. 그 협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실무교육을 미리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바로 개업을 하실 분들은 바로바로 실무교육 받고 개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쪽 지역도 마감이 됐을 것 같은데 이미 예약이 올해 거 전부 다 거의 다 마감이 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약을 다 받아놓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결국은 예약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실무교육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2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실무교육 계속 진행되는데 미리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물론 실무교육은 나중에 이제 아시지만 내가 소속공사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해도 받아야 돼. 다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이라는 걸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실무교육이 올 연초에 아주 활발히 진행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등록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되고요. 실무교육 실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요. 따라서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요. 이걸 위탁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공인인증서협회예요. 그래서 공사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런 데도 이제 위탁 시행이 가능한데 전에는 대학에서 실무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실무교육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실무교육을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협회에서 주로 위탁하여 이제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실무교육 법정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정 시간은 일단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시간이라는 것은 7시간씩 하면은 4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시간은 8시간씩 하면 역시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28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4일 교육을 하는데 일단은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하루는 온라인 교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출석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번 주 수요일 날 온라인 교육 들어갑니다. 지금 교육을. 그래서 연수교육인데 저는 실무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연수교육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 교육을 지금 저도 수요일 날 들어가게 돼요. 지금 촬영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지금 한국공인인증서협회는 교육비가 13만 원이에요. 교육비가 13만 원이고 세대한 공사협회는 교육비가 12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세대한 공사협회는 이제 교육장이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항공에서 시행하는 한국공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그 실무교육을 많이 받으셔요. 이렇게 됩니다. 점심은 안 줍니다. 도시락 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갈 때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들,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실무교육장 가면 쓸쓸하지. 쓸쓸합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학원 동기생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서 얘기를 받고 그렇게 이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고 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실무교육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후일 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교육에 대한 내용,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참고로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해버립니다. 폐업신고를 한 다음에 1년 내에 다시 재등록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1년 내에 등록을 한다. 이때도 실무교육을 안 받아요. 이미 받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연수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연수교육이라는 것. 그래서 후일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실무교육을 받는다. 자, 그럼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첨부해 이거 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있냐면요. 그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인데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위탁을 받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관리 대행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원은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다름 아닌 컨설팅이죠. 부동산 상담업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업 공인인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인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름 아닌 뭐냐?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는 걸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당연히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의 대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 가능하죠. 당연히.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그러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이사 관련 용역을 말합니다.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말하죠. 이걸 직접 하는 건 안 되고요. 소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더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7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만약에 부동산 개발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개발업은 법인이 할 수 없겠죠. 그럼 개발업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탈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 수리하잖아요. 이것을 법정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본금이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투하자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상법에 지금 우리 자본금 규정을 전부 다 삭제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우리 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인을 설립하면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거기에 자본금란이라고 있어요. 그 자본금란에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상법상 회사 일거들이었어요. 그럼 상법상 회사라는 게 뭐냐?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5가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에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 이렇게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라는 게 있어요. 유한회사는 유 이렇게 씁니다. 많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최근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법인으로 등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법상 회사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법인은 대다수가 다 주식회사에 그냥 100%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 제도를 가볍게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주식회사는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거든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도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한책임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 주주가 누군지는 알 테고요. 그러면 요 유한책임사원에서 요 사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은 절대 이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출자자를 얘기해요. 출자자. 그래서 투자자, 이 투자자인 자가 바로 사원이에요. 사원이고 직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유한 책임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유한 책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한회사예요. 이게 유한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에 1억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어요. 빌려온 상태에서 이걸 갚지 못하고 이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일단 투자한 금액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못 갚은 10억에 대하여 개인재산 갖고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는 얘기죠. 이게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 회사인데, 그럼 주식회사 주주를 생각해 볼까요? 주주도 유한 책임을 지는 자 아닙니까? 내가 회사 주식을 샀는데, 주식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해버렸어요. 나는 주식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재산 갖고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럼 얘도 유한 책임을 지는 자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틀릴 뿐 성격이 둘이 비슷합니다. 그럼 상법상 이 세 회사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지금 우리 상법은 염두에 두냐면,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죠.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요, 이 회사는 가족들끼리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법인을 설립해서.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요걸로 가라 하고 이걸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회사 주식,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얼마든지 회수하고 빠질 수 있어요. 양도가 가능하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 제가 1억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출자 지분을 양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폐쇄성을 띄었기 때문에 출자 지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폐쇄성을 띈 작으면 이렇게 이제 법인으로 갈 때는 요걸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봤죠.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명회사가 있는데 이 한명회사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이 회사는 또 거꾸로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투자자인 자를 얘기하고요. 이 투자자인 자가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명회사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명회사를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이 한명회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우리 그저 꼭 있어야 되는 법인인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법인들, 그러니까 농기계회사라든가 또는 수산업회사 있죠. 이런 데들이 한명회사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한명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명회사를 아예 가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명회사가 이제 간혹가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말 그대로 합작이 된 회사예요.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자회사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이거다. 자, 그러면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상법상 회사일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면 된다. 주식으로 가든 유한으로 가든 유한책임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한명으로 가든 상관없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면 됩니다. 다음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됩니다. 대표자가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절대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야 된다. 공인인증서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제 후일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하는데 포함이 아닙니다.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돼요. 자, 그럼 임원사원이란 표현.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임원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임원이란 말은 압니다.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요, 이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사는 임원 맞죠? 분명히. 맞아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예요. 여기 감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감사. 임원이게 아니게요? 감사도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표현에서 임원이란 자는 이사 또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한책임회사에서 임원은 누구냐? 유한책임회사에서 임원은 업무집행자예요. 이름이. 그래서 업무집행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원이란 표현은 이사감사,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라 말한다. 이들이 바로 임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원이란 표현이 우리 법에 등장했죠. 또 여기 그럼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종업원이다 아니다? 종업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유한책임사원이냐 무한책임사원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법의 규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여기 합자나 한명회사에서는요. 무한책임사원만이 이자만이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상법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책임사원들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가 회사 업무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합자남명회사에서는요. 이들이 바로 이사와 동격인 자들이에요. 이들이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가 있고요. 나아가 이것은 의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이사들은 모두 등기부에 등기된다는 거 알죠? 그렇듯이 무한책임사원들도 전부 다 법인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사가 이사와 동격인 자예요. 그럼 우리 법의 표현은 그럼 결국은 요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란 얘기죠. 종업원이 아니고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책임 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중개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식회사로 설립했어요. 그럼 이 회사에 이사 또는 감사, 대표자 빼고 이사 또는 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중개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표자 빼고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뜻이고 여기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은 이사감사, 업무집행자를 말하고 사원이라는 얘기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자, 우리는 그럼 숫자에 대단 민감한 과목이거든요. 가볍게 연습하고 합니다. 법인으로 가는데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 법인의 임원이 3명이 있더라 이거예요. 3명이.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어야 돼요? 1명만 있으면 돼요. 2명 공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투자자를 받아 들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대신 대표자는 공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토탈 6명이 있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는 2명이 됩니다. 만약에 대표자 빼고 임원이 4명이 있었다면 몇 명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2명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앞으로 제가 임원이라고만 표현해도 당연히 사원이 붙어 다닙니다. 항상 임원 사원은 같이 다녀요. 항상 임원 사원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제가 제외시켰어요.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억나요? 이게 소공의 정의였거든요. 근데 그 정의에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지난주에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보조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임원 사원인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우리 법인으로 가는 경우에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공의 종류는 2가지가 있네요. 소공의 종류가 2가지가 하나는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임원, 법인에 또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는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들도 소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임원의 지위를 지는 소공이 있는가 반면에 직원의 지위를 지는 소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공 그러면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법에서 임원 사원은 항상 따로 표현해요. 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음을 일단 언급만 해놓은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 나중에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아요. 나머지 요건은 이제 요 개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건, 먼저, 법인도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법인도 이제 실무교육을 받는데, 법인 자체가 실무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법인 자체가. 그럼 누가 실무교육 받을 것 같아요? 법인은? 일단 대표자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요.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을 면제하느냐? 면제 안 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했고 돈 좀 땄어요. 돈 좀 땄습니다. 자격증 딸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법인에 투자하고 내가 임원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그럼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죠?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됩니다. 실무교육 며칠 한다고요? 4일. 하루 7시간씩 4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4일 동안 고문받고 오는 거죠? 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에 7시간씩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 환장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3시간 앉아있는 것도 지금 죽겠잖아요, 지금. 그죠? 어쨌든, 그래서,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다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를 전부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요즘 실무교육 강화가 엄청 돼 있죠. 시간마다 체크해, 도망갔을까봐. 시간마다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도망갔다. 그러면 수료증 안 줘버려요. 안 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시험 봐요. 마지막 날 시험 봐갖고 60점 미만 맞으면 재교육입니다. 근데 재교육 받고 왔다는 사람 전 보도를 못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어쨌든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고요. 임원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임원사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잖아요. 왜? 법인이 결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진입 단계지만 시험에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등록 기준을 묻는다면, 이거 잘 묻는데, 등록 기준을 묻는다면 어느 걸 물을 것 같아요? 개인을 물을 것 같아요? 법인을 물을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인이지. 그죠? 법인이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그 16페이지에 특수법인이란 말 나와 있죠? 특수법인. 자, 가볍게 보고 갑니다. 특수법인을 보고 가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용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개공의 종별, 개업공인인규사의 종별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인규사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규사가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중개인이기시다고 했어요. 이자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의 개업공사의 종별이 있는데, 지금 법인인 개업공사인 종류가 이제 다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사는 2가지가, 하나는 순수하게 중개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에요. 이게 순수 중개법인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지금 나오고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거 수업을 할 때만 쓰는 표현이고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 법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특수법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규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강학상 특수법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법인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특수법인의 종류가 일단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협동조합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거든요. 특수법인이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이 있는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있고 지역산림조합도 있는데 둘 다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협은요, 농협중앙회가 있거든요. 농협중앙회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지역농협만 기해요. 그 다음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옛날 성업공사. 이게 캠코죠, 지금.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네 개의 특수법인이 현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농협은 뭐냐면, 지역농협이, 여러분들 그 이제 시골 가시면 단위농협 보셨죠? 이게 지역농협이에요. 이게 지역농협입니다. 그럼 이제 산림조합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도 있고 지역산림조합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둘 다 특수법이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뭔지 아시죠? 공업단지 옛날. 거기 관리기관이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공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고유 목적 사업들이 있죠.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농지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농민에 대한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역농협 고유 목적 사업 다 있어요, 이들은. 근데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법이 중개업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전부 다 중개업을 허용을 했죠.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농협 농협동조합법 어떻게 되냐면,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산업단지 관리관은 공장 용지나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에서 중개업이 필요에 의해서 허용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 공사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해놨고, 우리가 강학상 이걸 특수법이라 그냥 줄여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출발할 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하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도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세 개의 특수법인, 지역농협서부터 산업단지 관리까지는, 여기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 있죠. 여기는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됐느냐? 왜? 지역농협의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 그렇게 돼 있죠.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 9조 규정이 뭐냐? 바로 등록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농협동조합법에서 이 세 개의 법인은요, 직접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이 경우 등록할 필요도 없다라고 직접 명시한 거예요.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얘 세 개의 법인은 등록 안 하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법에 적용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럼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특수법이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예요. 여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 분명히 맞죠? 법인이 맞는데 이 기준 맞춰서 등록 신청 들어와라 라고 한다면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법정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은 이거 특수법인 등록 못한다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직접 특수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딱 우리 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법인이 등록을 하더라도, 얘는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점이에요. 그러면 특수법인 중에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법인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얘는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 업무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때 필요도 없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필요도 없고,
상법상에서 할 필요도 없고 대표자가 공인사가 아니어도 되고요.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나아가서 임원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별도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전체를 배제했다. 특수법인한테는. 이해되셔요? 근데 지역농협입니다. 얘는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죠? 당연히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기억할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관계되는 곳에서 제가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등록 신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